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변복인입니다. 앞으로 경매 초보를 위한 기본 강의를 1강부터 10강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경매 강의와는 다르게 실무 사례를 같이 다루어서 초보 경리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강 경매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매는 부동산 경매를 말합니다. 경매의 약자는 경쟁적 매각의 약자입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며 원인으로는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경매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종류로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집행 권원에 의한 경매로, 집행 권원이라는 것은 판결문을 이야기합니다. 판결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임의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담보권이라고 하면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 판결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소송 절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의 근거 법률로는 민사집행법,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의 장점으로는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부동산의 내부를 확인이 불가합니다. 또한 낙찰 시 인도와 명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강제 경매의 비율은 30% 정도이고 임의 경매의 비율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무 사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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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는 최선순위 2021년 3월 24일자 한국홀딩스 대부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20년 7월 30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일과 비교해 보면 전입일이 앞서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근저당권, 한국홀딩스 대부의 근저당권에 기해서 임의 경매가 신청된 사례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강제 경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경매 기입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오등생 건축의 2021년 11월 16일자 강제 경매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일자가 2019년 6월 10일자로 말소 기준 일자와 비교해서 전입일자가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강제경매는 오등생 건축에서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변복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 강의 두 번째 시간 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절차는 민사집행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으로서 채무자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경매에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강제 경매 또는 임의 경매를 기입하게 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배당 요구의 종기일 결정을 하게 되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을 요구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법원에서는 매각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하게 되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황조사라 함은 부동산의 점유자와 임차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최저 매각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에서는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를 하게 되는데 어느 법원에서 어느 날짜에 최저 매각가 얼마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유찰 시에 20%씩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매각을 실시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기일 입찰, 즉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나가야 합니다. 입찰자는 최저 매각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입찰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 1등으로 낙찰이 되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98% 이상 허가가 납니다. 매각 허가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 허가 결정은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매각 대금 납부를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납부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몰수되고 재경매가 실시됩니다. 대금을 납부하고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임차인을 명도할 수 있으며 만일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면 간단한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는 매각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여 경매 절차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경매 절차에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입찰과 대금 납부, 명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경매 절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변복인입니다. 오늘은 제3강 대항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차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에서의 대항력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경매에서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낙찰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주택의 인도는 이사를 말하고 주민등록은 주민센터의 전입신고로서 공시의 효과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사 날짜를 판별하기가 어려워 전입신고로서 대항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이 당일날 발생하는 것과 달리 대항력은 당일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항력과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인수해야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낙찰자는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대항력이 있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 기입등기, 가압류, 압류, 압류, 압류 중에서 시간순으로 가장 선순위인 강제경매 기입등기 2022년 5월 12일자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임차인 권리와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임차인 오모 씨의 전입일자가 2020년 3월 19일입니다. 말소기준 권리일과 전입일자를 비교해 보시면 전입신고가 빠릅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낙찰자는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인수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항력이 없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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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 기입등기 중에 시간순으로 가장 앞선 서초제일 새마을금고의 2012년 8월 2일자 근저당권이 여기서는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모 씨의 전입일자는 2016년 7월 14일입니다. 말소기준 권리일과 비교해 보면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러므로 김모 씨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낙찰자는 인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항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변복윤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임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공매 시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변제받을 권리는 배당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의 전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발생이 됩니다. 만일 주택의 인도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날인받아도 우선변제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항력을 먼저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우선변제권이 발생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채권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채권의 물권화가 되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이 문서가 이 날짜의 존재함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받으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경매 시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를 왜 받느냐? 임대차 계약서를 사후에 조작하거나 소급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선변제권 실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강제경매 기입 등기, 가압류 중에 시간순으로 가장 앞선 2022년 2월 11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대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가 2008년 12월 17일, 말소 기준일과 비교해 봤을 때 전입신고가 빠르게 되어 있어 대항력이 있습니다. 배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배당 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형성일은 2022년 2월 4일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임차인이 2억을 배당을 받고 나머지를 근저당권자가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압류 중에 시간순으로 가장 앞선 2021년 6월 2일자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일자가 2021년 3월 8일, 말소 기준 권리일과 비교했을 때 앞섬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배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배당 신고를 했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형성일이 2021년 3월 9일 0시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소 기준 권리일과 비교해 봤을 때 앞섭니다. 그래서 배당에서 먼저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되고 나머지 금액을 근저당권자가 받는 구조입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변복인입니다. 오늘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임대차 제8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경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을 말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은
최우선 변제금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담보권자보다라는 말은 선순위, 후순위 담보권을 통칭하여 이들보다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최우선 변제권의 취지는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 시에 방 한 칸 구할 수 있는 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내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대항 요건이란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1번 소액 임차인의 범위 내에 들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전입 신고를 했더라도 마지막 재날짜에 배당 요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최우선 변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례로서 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표는 인터넷 등기소 최우선 변제권 도표입니다. 보시면 시기와 지역,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담보물건의 설정 일자 기준이며 계약 일자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서울 지역에 2023년 2월 21일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최우선 변제 금액의 요건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이며 최우선 변제 금액은 5,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가압류, 시간순으로 가장 앞선 2017년 6월 7일에 신한은행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전입 신고일이 2019년 7월 2일입니다. 말소 기준일과 비교해 보면 전입 일자가 후순위입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의 발생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소액, 두 번째 전입, 세 번째가 배당 요구입니다. 자, 먼저 1번 소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7일에 해당하는 소액 보증금은 1억 원 이하 3,400만 원입니다. 본 임차인의 보증금은 3,500만 원이므로 1억 원 이하에 해당되고 3,400만 원까지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입신고 2019년 7월 2일자이고 임의경매일인 2022년 5월 27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제대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배당요구. 배당요구 종기일이 2022년 8월 10일입니다. 임차인은 6월 13일 날 제 날짜에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1, 2, 3번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본 사례의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변복윤입니다. 오늘은 제6강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의 권리 분석에는 낙찰자가 인수하는지 말소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돈을 받기 위한 등기입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 등이 있는데 이들 중에 가장 앞선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인수와 소멸을 결정짓습니다. 보통 실무상으로는 근저당권, 가압류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않으나 언제나 인수되는 권리로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인수하며 특수물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사례를 통해서 말소기준 권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실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 등기부의 현황에서 보시면 1번 근저당, 2번 근저당, 3번 근저당이 있는데 시간 순으로 제일 앞선 2020년 9월 10일자 근저당이 본 사례에서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 권리 분석과 같이 보시면 전입이 2020년 11월 13일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말소기준 권리가 가압류가 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근저당, 강제경매 기입등기, 압류 등이 있는데 시간 순으로 가장 최선 순위인 2012년 12월 5일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임차인과의 권리 분석을 비교해 보면 임차인은 2007년 10월 16일 날 전입을 하였습니다. 고로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낙찰자는 입찰할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말소기준 권리를 매각물권 명세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근저당, 가압류, 강제경매 기입등기, 압류 등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가장 최선순위인 2001년 12월 18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권 명세서상의 최선순위 설정 2001년 12월 18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변복윤입니다. 오늘은 무료 강의 제7강 근저당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을구에 표시되는데 우리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나 또는 빌라 담보대출 시 원금이 1억 원이면 1금융권에서는 120%, 1억 2천, 2금융권에서는 130%, 1억 3천을 원금보다 높게 채권 최고액을 설정합니다. 원금보다 이렇게 많이 설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체 시에 근저당권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경매가 신청이 되게 되면 보통 경매 낙찰까지 8에서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때문에 경매 신청 비용, 또 지연이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원금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이 저당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될 수 있으며 경매 시 매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근저당권은 배당을 받든지 못 받든지 경매 시 모두 소멸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근저당 실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저당권,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21년 6월 22일자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에 기해서 임의경매가 신청된 것입니다. 임차 권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인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중에 시간순으로 제일 앞선 OK저축은행의 2022년 1월 25일자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근저당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보시면 전입일자가 2021년 7월 26일입니다. 말소기준 권리와 비교해보면 임차인의 권리가 앞서게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저당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변보빈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 임차권 등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재지관할법원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효력으로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경매 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권자는 당연 배당권자로서 배당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등기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의 주택 임차권으로 을구의 등기 원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임차 보증금, 계약일자, 주민등록 전입일자, 점유 개시일자, 확정일자 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 개시일자인데요. 만일
이사를 가게 되면 점유가 깨지고, 점유가 깨지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면 우선 변제권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권 등기의 실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강제경매 기입 등기 중 시간순으로 가장 앞선 2023년 9월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일자가 2021년 7월 15일입니다. 말소 기준 일자와 비교를 해보면 전입일자가 앞섭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함으로써 배당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배당 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변복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강 유치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입니다. 대부분 공사대금 채권으로 인해서 유치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의 정의는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물건이라면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유치권은 등기부 등본에 공시가 되지 않습니다. 경매 시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낙찰자는 무조건 인수를 해야 합니다. 유치권의 성립 조건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목적물로부터 채권이 발생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결련성이라고 하는데, 임차인의 권리금과 임차인의 보증금은 판례에서 결련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되었다는 뜻은 갚을 날짜가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여 공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랜카드나 바리케이트를 친 것을 공시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없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부존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데, 이는 유치권 포기 조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치권의 90%를 가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유치권 신고를 무조건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유치권 실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근저당,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 순으로 가장 최선 순위인 우리은행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유치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매각물권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은 유치권 포기 조항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유치권 신고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으로 유치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전복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기초 마지막 10강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등기 없이도 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건물에 인정되고 있으며 법정지상권의 취지는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법정지상권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나대지에 신축이 되었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토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매로 인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매매, 증여, 상속, 공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정지상권의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에는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기입등기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시간순으로 가장 최선순위인 2019년 7월 10일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매각물권 명세서에서는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판례에서 보게 되면 비닐하우스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낙찰자는 낙찰 이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상으로 법정지상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